안녕하세요, 여러분. 민쌤의 아무나 배우고 아무데나 써먹는 아무역사 시간입니다. 오늘은 통일신라의 발전과 문화라는 주제로 살펴보게 될 텐데요. 여러분들 교과서는 72페이지에서 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선생님이랑 통일신라의 발전에 대해서 살펴보기 전에 신라라고 하는 나라의 시대 구분을 조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신라의 역사, 시대 구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대를 구분하는 이유는 역사를 조금 더 쉽고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배우기 위해서 시대를 구분하는데요. 시대를 구분한다라고 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그렇죠. 각 시기가 어떻다? 각 시기가 그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구분을 합니다. 같으면 굳이 구분할 필요가 없겠죠. 각 시기가 성격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구분하는데, 우리가 신라의 역사 시기는 약 3시기로 구분합니다. 첫 번째는요, 상대, 그리고 중대, 그리고 마지막 하대로 구분을 하는데요. 이 구분법은 삼국사기, 김부식이 저술한 삼국사기에 나와 있는 구분법을 이용한 것입니다. 자, 우리가 선생님이 보면 가로축에 시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이렇게 흘러간다는 뜻이죠. 그리고 세로축이 중요한데 세로축은 권력이라고 선생님이 적어놨습니다. 그럼 무엇에 대한 권력이냐 하면 바로 왕권과 귀족권이 어떻게 시간이 흘러가면서 변화했는지를 선생님이 살펴볼 거예요. 왕권은 선생님이 빨간색으로 표시해 볼게요. 처음에 육부체제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점점점 상승하다가 중대에 이르면 가장 최고점을 찍었다가 하대로 내려가면 이렇게 내려가는 현상이 보입니다. 이것은 왕권이고요. 반대로 귀족권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되게 높았다가 점점점 낮아집니다. 그래서 중대 때 제일 낮아졌다가 다시 하대 때 올라가는 이런 형태를 보이게 된다. 그러면 우리가 살펴볼 통일신라의 발전은 어느 시기냐 하면 바로 이 중대 시기입니다. 중대 시기예요. 그래서 통일신라와 통일신라의 대부분의 시기가 중대하고 하대 시기인데, 이 중대 하대 중에서 왕권이 발달하면서 통일신라가 발전했던 시기는 바로 이 중대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과연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 살펴볼까요? 7세기 때에 태종 무열왕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바로 김춘추입니다. 당나라와의 동맹을 맺기 위해서, 나당 동맹을 맺기 위해서 당나라로 갔던 사람이 김춘추죠. 이 김춘추가 어떤 왕이 됐을 때 어떤 타이틀이 붙었냐면 진골 출신의 최초의 왕이었다. 우리가 신라에는 골품제가 있었죠. 선생님이 그전 수업 시간에 언급을 이제 안 했었지만 골품제라고 하는 신분제가 있었는데 성골, 그리고 밑에 진골, 그리고 육두품 5, 4, 3, 2, 1 이렇게 두 품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거는 신라의 왕경, 즉 그 경주에 사는 사람들만 이렇게 나눈 것인데, 이 중에서 1, 2, 3 두품은 거의 평민처럼 거의 변해버리고 크게 성골, 진골, 6, 5, 4 두품이 이렇게 있었는데 성골은 가장 높은 거였죠. 그래서 성골 출신들만 원래 왕이 될 수 있었어요. 진골은 귀족 중에서 성골 다음으로 높은 귀족들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성골은 자기들끼리 폐쇄적인 혼인관계를 이루어서 성골들끼리만 결혼을 하다가 진평왕이 이제 딸들만 두게 되고요. 그리고 이 진평왕의 딸이었던 이제 선덕여왕, 그리고 선덕여왕의 사촌이었던 진덕여왕까지만 이제 성골 출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골이 대가 끊겨버려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진골 출신이었던, 귀족이긴 하지만 성골보다 낮았던 진골 출신이었던 왕이 등장하는데, 그게 바로 최초의 진골 출신 왕이었던 태종 무열왕 김춘추였어요. 자, 김춘추가 이렇게 통일의 기반을 다져놓고, 그리고 이제 백제를 멸망시키는 것까지 했죠. 그리고 그의 아들이었던 문무왕이 즉위하게 됩니다. 문무왕은요, 삼국 통일을 완성한 왕이었어요.
삼국 통일을 완성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신라의 삼국 통일에 대해서 배웠죠. 삼국 통일을 완성한 왕이라고 할 수 있고, 이 다음이 조금 중요한데요. 바로 신문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누구요? 신문왕. 뉴스페이퍼 아닙니다. 신문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이 사람은 이제 통일신라가 발전하는 여러 가지 제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완비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진골 출신, 그러니까 다른 귀족들의 세력을 확 눌러가지고 낮추고 왕권을 강화시키는 역할을 했어요. 그러면 신문왕이 어떤 정책들을 했느냐? 먼저 귀족들의 난이라고 할 수 있는 김흠돌의 난을 진압합니다. 김흠돌이라는 사람은 그 신문왕의 그 장인이었어요. 그런데 이 신문왕이 귀족권을 자꾸 억제하고 왕권을 강화하려고 하니까 이 김흠돌이 난을 일으켰습니다. 그래, 난을 일으켰는데 이 난을 성공적으로 신문왕이 진압을 하게 돼요. 그리고 나서 야, 김흠돌이랑 친한 귀족들 다 나와, 척척척 불러낸 다음에 턱턱턱턱 죽이고, 그래서 어떻게 했다? 귀족들을 숙청했다. 숙청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죽이거나 아니 뭘 유배 보내거나 해가지고 기존에 있던 사람들을 정치권에서 몰아내는 걸 숙청이라고 하죠. 그래서 귀족들을 숙청하고 귀족권을 어떻게 한다? 억제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귀족권의 억제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뭐와 같다? 뭐와 같다? 그렇죠. 왕권이 강화되었다라는 것과 의미가 일맥상통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외에 신문왕은요, 구주 오소경 제도 나중에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구서당 십정 제도, 또 노급을 폐지하고 관료전을 지급하였다. 관료전을 지급했다. 또 국학을 설치했다. 이러한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의 체제를, 통일신라의 체제를 꽉 잡아서 튼튼하게 해놓으니까 그 후에 꾸준하게 발전을 할 수가 있었다. 그래서 약 1세기 100여 년 동안 안정과 번영을 누리게 되는 기틀이 바로 신문왕 때 다져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까지 살펴봤으니까 어떻게 신라가 통치제도를 정비했는지 살펴봅시다. 자, 통치제도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 중앙정치제도. 두 번째, 지방통치제도. 지방제도죠. 지방제도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중앙정치제도에서는 기존의 그 귀족들의 회의 기구였던 화백회의나 그 화백회의의 제일 대빵이라고 할 수 있는 상대 등의 권한을 약화시키고 왕의 직속 기관인 집사부라고 하는 기구를 권한을 어떻게 한다? 올렸어요. 자, 그럼 집사부의 권한이 올라가면 집사부의 가장 높은 관리의 권한도 올라가겠죠. 그래서 시중이라고 하는 사람이 권한이 당연히 어떻게 될까요? 올라가게 된다. 이 말은 같은 말로 뭐다? 기존에 있었던 귀족의 회의체였던 화백회의나 화백회의 대표이자 귀족들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상대 등의 권한은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내려왔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보다시피 위에 있는 그래프에서 보다시피 왕권과 귀족권은 시소와 같아요. 시소. 그래서 한쪽이 내려가면 한쪽 올라가고, 한쪽이 올라가면 한쪽 내려가고, 이런 겁니다. 그래서 무거워지고 가벼워지고가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제 그냥 우스갯소리를 하는 말이 권력 보존의 법칙이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질량 보존의 법칙이 뜻이 권력은 사라지지 않아요. 다만 이 사람에게서 저 사람, 이 집단에서 저 집단으로 옮겨갈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왕권이 강해지면 귀족권은 약해지고,
귀족권이 강해지면 왕권이 약해지는 이런 시소와 같은 이러한 형태를 나타내게 되는데, 중대, 그러니까 통일신라가 가장 발전했었던 이 시기에는 신문왕 이후에 약 100여 년 동안은 집사부의 권한이 강해지고 시중의 권한이 강해지고 화백희나 상대 등의 권한이 약해졌다. 이 말은 곧 귀족권이 약해지고 왕권은 강해졌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그러면 지방제도로 넘어가겠습니다. 지방제도, 통일신라의 지방제도는요, 구주 오소경 제도예요. 아까 신문왕이 정비했다라고 하는 제도인데요. 구주, 전국을요, 구주로 나눴습니다. 여러분들 교과서 73페이지 지도에 보면 거기 나와 있죠. 양주, 강주, 무주, 전주, 상주, 옹주, 한주, 삭주, 명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전국을 구주로 나누고요. 그 아래에 군과 현을 설치하였습니다. 그래서 체계적으로 국가를 다스리려고 노력을 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구주 같은 경우는 골고루 예전에 고구려 땅, 예전에 백제 땅, 예전에 신라 땅에 골고루 이제 그 주를 배분을 함으로써 삼국 통일 이후 이 세 개의 국가를 통합하려는 의지가 나타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구주 아래에는 뭐가 있었다고요? 그렇죠. 오소경이 있었다고 했죠. 5개의 소경, 작은 서울, 작은 수도를 두었다라는 건데요. 이 오소경은요, 여러분들 아까 봤던 73페이지에 보면 경주 금성 외에 금관경, 그리고 중원경, 그리고 서원경, 북원경, 남원경 이렇게 총 5개의 소경을 두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소경에는요, 누구를 보냈느냐? 이 소경은 지방의 주요 지역인데 옛날에 고구려나 백제의 귀족을 파견했다. 그래서 동쪽에 그 경주, 금성이 수도가 치우쳐져 있으니까 이러한 수도에 치우친 것을 이제 어떻게 합니까? 보완을 하고요. 수도에 치우쳐진 이러한 그 좀 뭐라 해야 되죠? 한계를 좀 보완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을까요? 그렇죠. 지방 세력을 감시하고 그리고 정치와 문화의 중심지로 삼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여러분들 기억해둘 게 상수리 제도라는 게 있었습니다. 상수리 제도는요, 여러분들 교과서 73페이지에 따로 설명이 되어 있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지방 세력을 견제하기 위해 이들을 일정 기간 수도에 머무르게 한 제도이다 라는 겁니다. 인질 제도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방의 감시를 목적으로 하였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에서 반란이 일어난다든지 지방에서 중앙에 적대적인 행동을 할 수도 있으니까 그 사람들을 주기적으로 수도에 불러가지고 있도록 했던 제도가 무슨 제도라고요? 그렇죠. 상수리 제도다라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이해해두면 되겠습니다. 조금 올려볼까요? 그 다음에 우리가 살펴볼 게 바로 군사제도입니다. 군사제도는요, 크게 중앙군과 지방군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중앙에는 구서당 9개 서당이라고 하는 중앙군이 있었고요. 지방에는 십정이라고 하는 군대가 있었습니다. 자, 구서당은요, 그 신라인뿐만 아니라 신라인 플러스 그 다음에 고구려인 플러스 백제인 플러스 누구까지? 말갈인까지 포함하는 그런 그 이제 군사제도였어요. 그러니까 이 그 뭘 의미하겠습니까? 삼국 통합
삼국 통합 의지가 여기서도 드러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라인으로 이제 구성된 3개의 서당, 고구려인 3개의 서당, 백제인 2개인 서당, 그리고 말갈인 1개인 서당을 해서 총 9서당으로 개편을 했다라는 것 기억해두면 될 것 같고요. 지방에는 10정이 있다 했죠. 아까 지방에는 몇 개의 주가 있다고 했습니까? 9주라고 했죠. 그래서 각 주에 일정씩 일단 파견을 했습니다. 그러면 구정 아닌가요? 그런데 여러분들 아까 위에 봤던 지도를 보면 알 수 있듯이 한주의 땅이 그 국경선도 굉장히 넓고요. 그 다음에 굉장히 땅이 넓습니다. 그래서 한주에는 2개의 정을 배치했다. 그래서 총 몇 개다? 10정이 된다라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알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살펴볼 게 군사제도예요. 아니, 토지제도예요. 토지제도. 토지는요, 땅에 대한 거죠. 토지제도를 새롭게 정비하게 되는데, 신문왕.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신문왕 때 어떻게 했다? 그렇죠. 관료전을 지급하고, 노급을 폐지했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선생님 관료전이 뭐고 노급이 뭐예요? 라고 할 수 있는데 관료전이나 노급은 모두 다 관리들, 그 귀족들, 일하는 귀족들이나 관리들에게 일하는 대가로 주는 땅이에요. 근데 이 땅 자체를 주는 게 아니고 관료전은 뭘 준 거냐면 토지세를 거둘 수 있는 권한을 준 거예요. 그런데 기존에 있었던 노급의 경우에는요, 토지세를 거둘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또 무엇을 줬냐면 노동력을 징발할 수 있는 권리까지 징발권까지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 그냥 단순히 이제 세금만 거두는 것이 아니라 그 땅에 소속된 백성들을 마음대로 끌어다 쓸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럼 이것은 누구에게 좋겠어요? 그렇죠. 귀족에게 좋은 거고, 이러한 것을 노동력 징발권을 주지 않은 관료정 같은 경우는 노급 대신에 받으면 귀족들이 별로 안 좋아하죠. 왜? 자신들의 권한이 없어지니까. 즉 신문왕의 이러한 정책은 왕권은 어떻게 하고 강화시키고, 같은 말로 귀족권은 어떻게 한다? 약화시키는 조치였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제적인 기반을 약화시킬 수 있다라는 거죠. 이 말은 귀족의 경제적 기반을 어떻게 한다? 약화시키는 조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오래 가진 않겠죠. 선생님이 아까 하대로 가면, 후기로 가면 귀족권이 강해진다고 했습니다. But 어떻게 된다? 그렇죠. 8세기 중반 경덕왕 때에 이르면 어떤 현상이 발생한다? 노급이 부활하게 됩니다. 이 말은 귀족권이 어떻게 된다? 귀족권이 다시 올라간다라는 것을 의미할 수가 있겠죠. 이때는 귀족권이 올라가고 귀족들의 요구에 의해서 결국에 뭐가 부활하게 된다? 노급이 부활하게 된다라는 것까지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페이지를 넘겨볼까요? 페이지를 넘겨서 이번에는 통일신라의 문화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선생님 안 보이죠? 내려야겠네요. 통일신라의 문화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통일신라의 문화는요, 가장 발전했던 문화가 뭐냐면 바로 불교의 발전입니다. 삼국시대 때 불교가 들어오게 되는데 통일신라가 되면 불교가 굉장히 발전하게 돼요. 그래서 삼국시대 때까지만 해도 불교의 특징이 호국 불교라는 거 외에 귀족 불교적인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로 통일이 되기 전에는 왕실이나 귀족 불교 성격이 강했다면 통일신라 시기에 들어서서 누구도 백성들에게도
전파가 되었다. 그래서 불교가 훨씬 더 발전하게 되었다라고 하는데요. 이때 대표적인 인물이 두 명 있습니다. 첫 번째가 원효대사, 그리고 두 번째가 의상입니다. 뭐 첫 번째, 두 번째에서 누가 높다 이런 건 아니고요. 선생님 편의상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자, 원효와 의상은 우리 이야기에 따르면 둘 다 당나라에 불교를 공부하기 위해서 막 가고 있었대요. 가고 있다가 어디서 이제 잘 데가 없나 하고 이제 아무 굴이나 들어가서 잤는데 이 원효가 의상은 콜콜 잘 잤고요. 원효 같은 경우는 목이 말랐어. 그래갖고 일어나가지고 물이 먹을 게 없나 했는데 어디 보니까 물이 있더라. 그래서 그 물을 한 바가지 탁 떠가지고 먹었습니다. 그리고 너무 달다, 맛있다, 좋다, 진짜 편하고 좋다, 세상에 이런 극락이 따로 없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아침에 눈을 뜨고 일어났어요. 근데 세상이 밝아서 보니까 자신들이 잤던 그 굴은 그냥 동굴이 아니고 무덤이었고, 그 원효대사가 마셨던 물은 해골바가지에 담겨있는 빗물이었어요. 그걸 보면서 원효는 꽥꽥 하면서 내가 해골물을 마시다니 꽥꽥 하고 토를 하다가 문득 깨닫게 됩니다. 결국에 모든 것이 뭐다? 마음먹기 달려있구나 라고 생각하고 내가 당나라에 굳이 가서 배울 필요가 없겠다 라고 생각해서 돌아오게 돼요. 그리고 의상은 그대로 이제 당나라로 유학을 갔죠. 그러면 이거에서 뭘 알 수 있느냐? 원효는 굉장히 민중불교, 마음속에 있는 걸 이제 강조했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이제 이야기로 하나 넘겨두고요. 원효와 의상의 사상에 대해서 살펴보면, 원효의 사상은요, 서로 다른 종파, 이제 불교도 여러 종파가 있겠죠. 종파의 사상적 대립을 조화시키려고 노력했다라는 것이고요. 불교의 민중화, 즉 백성들에게 불교를 전파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무아비타불 관세음보살만 외치면, 그것만 계속 얘기하면 글자도 몰라도 되고 높은 사고력이 필요하지도 않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반면에 이제 의상은요, 당나라에서 유학을 하고 당에서 유학한 뒤 귀국해요. 그래서 모든 존재의 조화를 강조한 신라 화엄종을 개창합니다. 또 하나의 종파가 생겨난 거죠. 화엄종을 개창했다. 이건 역시 뭘 중요시한다? 조화로운 것을 중요시하고요. 그러면서 이들의 활동을 통해서 신라 불교는 한층 이제 수준이 높아지는데,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이것은 중대이고요. 중대. 우리 하대, 또런 말로는 신라 후기, 새로운 사상이 유행하는데 이것이 바로 선종입니다. 우리 아까 얘기했던 이 중대에 발달했던 이제 종파는요, 교종 종파였어요. 교종 안에 화엄종도 있고, 그런데 교종 대신에 신라 하대가 되면 선종이 전파된다. 선종이, 까만색으로 적을까요? 선종이 전파된다. 그래서 유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교종하고 선종하고 뭐가 달라요, 선생님? 이렇게 물어보는데, 교종은요, 교리, 책을 읽고 거기에 경전에 나와 있는 뜻을 막 연구해가지고 깨달음을 얻는 게 교종이라면, 선종의 경우에는 가만히 앉아서 내 마음 깊숙한 곳을 들여다보고 갑자기 탁 하고 깨닫는, 참선을 중요시하는 수행법을 가지고 있다라는 점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데, 어찌됐든 통일신라 후기 혹은 하대에는 이 새로운 종파인 선종이 유행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까지 알아두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유학의 발달입니다. 유학은요, 불교하고 다르게 주로 정치의 발달, 정치 사상으로 기능을 하게 돼요. 우리 공자, 맹자가 나오는 그러한 정치 사상이 유학의 발달하고 관련이 깊은데, 신문왕, 아까 얘기했죠? 신문왕 역시 이 유학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라의 가장 높은 학교인 국학을 설치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유학을 교육하는 방식을 택하게 되고요. 그리고 나중에 원성왕 때 가면
원성왕 때 가면 어떻게 되느냐? 독서 상품과라는 것을 설치합니다. 독서 상품과를 설치해서 시행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거 독서 상품과는 뭐냐면 관리들한테 책을 많이 읽으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 일반 사람들한테 책을 많이 읽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국학에서 책 많이 읽은 사람들이 세 개의 등급으로 나눠서 제일 높은 상품은 높은 자리 관직으로 임명하고 두 번째는 그 다음 마지막으로 제일 낮은 사람들은 제일 낮은 그 이제 관직에다가 이제 관리를 임용하는 관리 임용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통해서 이제 관리를 등용하려고 했어요. 근데 우리가 아까 얘기했다시피 신라에는 골품 제도라는 제도가 있어서 이 골품에 따라서 모두 다 이제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 그리고 몇 평의 땅을 이제 집을 지을 수 있는지 옷은 뭘 입는지 그리고 뭐 수레는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뭐 이런 것들 다 세세하게 나누고 있었던 거기 때문에 사실 이러한 독서 상품과는 이 골품제를 위배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진골 귀족들의 반발을 가지고 오게 됩니다. 왜? 우리가 제일 신분상으로 높은데 왜 우리보다 글을 좀 더 잘한다고 얘네들을 높은 관리 임명하나? 그거는 잘못했다라고 해서 큰 성과를 사실 거두지는 못하게 됩니다. 자, 유학이 발달하면서 유명한 이제 그 사람들이 등장해요. 유학자들이 등장하는데 대표적인 사람이 누가 있냐면 강수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외교 문서를 작성하는데 아주 능통했다고 해요. 또 그리고 설총, 우리 원효의 아들이라고 하는 설총은요, 이두라고 해서 한자의 음과 뜻을 빌려가지고 우리말을 표기하려는 표기법을 이제 체계화시키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유명한 사람은 이제 최치원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최치원인데 이 사람은 당나라에서 유학을 하고요. 당나라에서 빈공과라고 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이제 과거 시험에서 합격을 하기도 해서 돌아와가지고 여러 가지를 실시하려고 하였으나 조금 결과가 좋지는 못했어요. 왜냐하면 이런 사람들은 다 육두품 출신이었거든요. 육두품 출신들은 아무래도 진골 귀족들 때문에 거기 기에 눌려가지고 제대로 자기 뜻을 널리 펼치지 못하는 측면이 많았습니다. 이외에도 진골 출신 귀족이었던 김대문이라는 사람은요, 책을 많이 적었어요. 그래서 화랑세기 그리고 뭐 고승전 이런 것들을 저술해서 하게 됐다. 이 사람은 진골 귀족 출신이다. 라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면 되겠습니다. 이 외에 예술의 발달에 대해서도 살펴볼게요. 예술의 발달. 자, 예술의 발달은요, 불교 예술이 크게 발전했겠죠. 불교 예술. 불교 예술에는 당연히 뭐가 있겠습니까? 건축이 있겠죠. 건축. 당연히 우리가 아는 유명한 뭐 있습니까? 경주의 불국사. 그리고 불국사 위에 있는 석굴암. 지금도 사람들이 많이 가죠. 그 다음에 이런 데가 있고요. 탑이 있겠죠. 탑으로는 불국사 3층 석탑. 우리가 이거는 흔히 석가탑이라고 부르죠. 석가탑이라고 부르는 불국사 3층 석탑이나 거기에 나란히 서 있는 다보탑과 같은 탑들이 유명한 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선종이 유행하면서 되게 이제 스님들을 사리를 모신 승탑 이런 것들도 이제 하대에 가면 유행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종에는 성덕 대왕 신종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불교 예술이라고 좀 보기 어려운데 선생님 이거 잘못 적었는데 이거 조금 빼놓을게요. 성덕 대왕 신종 불교 예술라고 하기는 조금 어렵죠. 그래서 이거는 뛰어난 주조 기술을 보여준다. 종은 조금 빼주세요. 그 다음에 불경
불교의 경전을 찍어내기 위해서 뭐다? 목판 인쇄술, 목판에다가 새겨서 쓰는 인쇄술이 굉장히 발달하고 제지술이 발달합니다. 종이를 만드는 제지술이 발달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불국사 3층 석탑 섭가탑에서 나온 무구정강 대다란이경 경이라는 경전이 나왔는데, 이것의 보존 상태를 볼 때 굉장히 높은 수준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무덤 양식에서는요, 그 무덤 가장자리 주변에 12지신상을 둘레돌로 만들었다. 이게 특징적인 양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2지신 있죠. 우리 자축, 인묘, 진사, 오미, 신유술해. 그게 뭡니까? 쥐, 소 이런 것들 있죠. 이런 동물 모양을 무덤 주변에다가 삥 둘러서 12지신 상을 둘레돌을 이제 세워놨다라는 게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통일신라의 발전과 그리고 통일신라의 문화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내용이 조금 오늘도 많았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여러분 잘 따라온 준 덕분에 여러분들 잘 이해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과제를요, 73페이지의 주제 탐구에 있는 기역과 니은에 들어갈 내용이 무엇인지 써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삼국통일 이후에 신라의 여러 정책들을 실시한 공통적인 목적이 무엇인지 댓글에다가 남겨주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수업 듣느라고 고생 많았고요. 다음 시간에는 발해의 건국과 발전, 그리고 이제 남북국의 대외 교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